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사회과 교육논 시간입니다. 3, 4월달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간단히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육논의 어떤 심화 강의의 어떤 특징들은 딴 게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차윤수 모경현 선생님 책이 좀 많이 바뀐 게 박사 논문하고 석사 논문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선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새롭게 나타난 연구 결과, 새롭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조금 소개를 좀 하고요. 이게 이제 심화 강의의 어떤 첫 번째 내용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추상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일단 진행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업에서도 필요한 내용들, 거기에서도 이제 필요한 내용들도 언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넘기시면 사회과 교육론의 구조 및 출제경에 나오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강세를 띠는 것은 당연히 사회과 역사입니다. 그죠? 사회과 역사에서는 꼭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사회과 역사는 이제 사회과 교육의 기본 구조. 무슨 말이냐면 목표하고 내용, 그 다음에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랑 목표, 내용, 방법은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문제가 나온다. 이걸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이제 사회과의 본질적 기능이 사회과의 본질 나오는데, 사회과의 본질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의 역할이 뭐냐, 사회과의 핵심적 기능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과의 핵심적 기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목표는 최근에는 한동안은 시험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라 역량입니다. 역량. 그러니까 사회과 목표 보실 때는 나중에 이제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역량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뭡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역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역량의 바탕에 있는 고저 사고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의사결정력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뭐 뱅크스의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나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 모의고사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력과 관계되는 이야기들, 이게 이제 최근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인데 이것도 역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조직원리,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일단 출제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간간히 연결해서 기입표 나오는 게 교육관 조직 형태입니다. 조직 형태는 뭐뭐 있죠? 조직 형태는 에헤, 이 사람들이 또 교육학 이야기하고 있지. 사회과에서 교육관 조직 형태는 세 개가 있잖아. 교과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교육관 조직 원리는 네 가지입니다. 그죠? 환경확대법, 나선형, 그 다음에 뭐지? 통합성, 그 다음에 지역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기법이 시험에 나오는데 사회과에서는 어쨌든 시험에서 빠지지 않는 건 종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순위 A급을 구한다면 첫 번째 개념학습 A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A급은 뭐냐? 논쟁 문제 A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급을 잡는다면 당연히 이제 B급은 협동학습, 그 다음에 탐구학습, 그 다음에 가치수업 모형. 이게 이제 B급이 될 겁니다. 가치수업 모형은 이제 이게 약간 뭐가 문제냐면 논쟁 문제 수업 모형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실질적으로 볼 때 가치수업 모형도 A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게 사회과 평가입니다. 사회과 평가도 이번에는 박선민 선생 책이나 이거 가지고 좀 보완을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 텐데 교육학적인 지식을 요새 평가에서 물어보기도 했죠. 작년에 변별력, 난이도 이 개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시켜야 될 게 딴 게 아니고 변별력, 난이도 이것들 추가적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뭐 다른 거는 일단 다 제쳐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수행평가 이야기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게 교육학적 지식, 변별력이나 난이도 같은 것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과 평가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연관성 있게 출제가 되는 것은 목표랑 평가를 연결시켜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과 평가도 A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과 평가도 A급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사 전문성이 사실 문제인데 사회과 교사 전문성은 사실 B급 정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즘에는 이제 교육과정과 교사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게 대세입니다. PCK보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로스의 분류죠.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으면 그건 언제 정리할 거냐면 문제 풀이 때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미리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일단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일단 출제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이죠. 마지막 주제가 이제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제가 볼 때 B급까지는 아니고 한 C급 정도 됩니다. 주기상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및 참고 교재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 사회과 교육은 일정 한번 봅시다. 자, 사회과 교육 강의 일정을 보시는데 이번에는 교과서로 일단 진도로 나갑니다. 1, 2월 달에 제가 이제 자료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니었고 일단은 처음에 필기를 잘못하게 되면 책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 2월 달은 우리가 자료 중심으로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지금 3, 4월 달 같은 경우는 교재 중심으로 일단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영상은 뭘로 할 거냐면 차영수 모경환 선생님 책 중에서 책으로 보완을 좀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쓴 책 같은 것 경우에도 올해 이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빠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차영수 모경환 선생님 책을 주제별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거는 보완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선별을 좀 할까 해요. 클립 영상 통해서.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면 뭐 책 두 권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는 거니까 예, 마무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교재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돼가지고 출판이 되는 바람에 6차 공동사회하고 7차 사회의 부분이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교재 나가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고치시면 되겠다. 자, 혹시 수업 진행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건의사항 없어요? 네. 자, 건의사항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사회과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회과의 구조를 일단 살펴볼 텐데 일단은 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민성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이 전개인데 당연히 우리는 미국 사회과 교육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과 교육의 영향을 우리는 상당 부분 받았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사회과 교육 전개 과정에 나타난 사회과 교육의 유형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질입니다. 그렇죠? 사회과의 본질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미국 사회과 교육이 한국 사회과 교육에 미친 영향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과 교육 역사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이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개념 특성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회과 교육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사회과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 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교육이 아니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교육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제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학생들이 나와야 돼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서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예, 이게 바로 시민성입니다. 시민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인데, 이건 앞으로 이제 민주자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 이제 클 수밖에 없냐면, 지금의 이제 시대적 맥락은 뭐로 바뀌었다? 지구촌화되었다. 그 다음 지방 분권이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지? 다층적, 그 다음에 다중적 시민성이 존재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시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에서도 민주시민성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지역시민성 안에도. 그 다음에 국가시민성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시민성 안에도 당연히 민주시민성은 들어가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민주시민성의 개념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국가시민성에서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층적 시민성이다. 물론 다층적 시민성인데 지역에서도 민주시민성 필요하고 세계시민성에도 민주시민성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국가시민성에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의 의미는 더 이상 국가 내에 있는 민주가 아니라 생활, 지역, 지구촌 전체의 민주시민성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과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민주시민성의 내용이 뭐냐를 이제 살펴보는데, 민주시민에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죠?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민주시민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게 두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게 시민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제 강조되는 게 바로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고차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죠? 역량으로 바뀌었죠. 역량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걸 한번 보면 비판적 사고력 보이죠?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전부 다 거의 다 역량 중심이다. 자, 사회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사회과에 대한 정의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아니면 시민에게 필요한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 기능, 가치,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교과인데, 그러면 이게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그게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지. 그러니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방법을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과. 이게 바로 사회과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정리되어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 선정에 관한 이야기고, 이런 내용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과 기능,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특성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회과 교육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바로 뭐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인간은 종합적, 통합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적, 통합적인 교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성 원리를 추구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결국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한 가지 자료만
활용할 수 없잖아. 예를 들면 뭐 정치학 자료만 활용한다, 법학 자료만 활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다양한 시사 자료 활용 및 교수학습 방법,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그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국가적 사회적 요구는 바로 뭡니까? 공교육의 탄생이죠. 공교육의 탄생.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학적 학문적 요구, 그 다음에 학생의 요구,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국가는 교육의 법정주의, 교육의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인정해야 된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알겠시겠나요? 그런데 사회과는 탄생 배경이 국가적 사회적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역사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많이 혼돈하는 게 뭐냐?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참고적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 교육과 경제학은 다르다는 이야기야. 지난번에 이제 어제 우리가 경제학 그 첫 시간을 우리가 봤는데, 경제학은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고? 예측.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행위를 예측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경제교육은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함양하고자 하는 거죠. 그냥 목적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측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측 능력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 시민성은 당연히 뭐죠? 이건 시민.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죠?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내용 구성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는 쉽게 써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이 말은 교육적으로 교과서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사회과 교육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사회과 교육의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단은 목적이 뭐였지? 시민성 함양, 목표.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교수 방법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도구화 시켜서 뭘 만든다고 했지?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를 형성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방금 말했던 그 정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목표와 내용과 방법이 들어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평가죠. 그래서 사회과 교육은 기본적인 구조는 바로 근거는 어디서 합니까? 타일러의 구조. 타일러의 어떤 교육과정 구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내용이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양한 내용이 아니면 조직 원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1인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1인 기업의 1인 회사,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무슨 기업 조직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마찬가지로 당연히 조직 원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 원리를 구성하는 거지. 그러면 조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지? 예,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수직적인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보는 곳이 어딥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는 개념이 뭐예요? 응?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거 적나라하게 보는 개념이 사회학의 사회구조, 그 다음에 사회계층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층에 보면 이동의 방식, 해야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 나오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조직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바로 그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수익적 원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환경확대법, 나선형 원리. 수평적인 원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통합성의 원리. 자, 그 세 개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과 학습 기법인데 A급은 어떻게 된다고? 개념 학습 모형. 그 다음에 종합 모형의 논쟁 문제 수업 모형 A급. 그 다음에 B급은 어떻게 돼? 탐구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의사결정 학습 모형. 그 다음에 협동 학습 모형. 됐습니까? 실질적인 A급은 뭐예요? 가치 수업 모형.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평가는 양적 평가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뭐야? 다양한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죠. 과정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 평가를 쓰면 주로 좋겠다. 그 이야기지. 이게 핵심이잖아. 되셨나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뭐야? 양적 평가가 중심이 되는 내용의 배경은 뭐지? 객관주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양적 평가, 객관주의 배경으로 하지만 질적 평가, 수행 평가 이 둘의 배경이 되는 교육 철학은 뭐죠? 구성주의.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뭐가 강조된다? 강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자기 주도적 평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기 주도적 평가 그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 구조는 됐네요. 그죠? 첫 번째는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 그 다음 네 번째는 평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입니다.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는 왜 볼까? 왜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본다는 말은 이건 뭐죠? 비교 교육론입니다. 무슨 말이지? 미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조명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 교육론이에요. 비교 정책 이런 것처럼. 자, 1880년대 1919년부터 이제 이 시대가 바로 뭐냐면 여명입니다. 여명. 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진보주의 이런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는 전통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육이 전부 다 시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전통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내용은 뭘로 한다? 언어,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달이 전통주의의 가장 핵심이죠. 아시겠나요? 문화에서 가장 핵심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당연히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이것만 강조했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 시대가 당연히 배경은 어떤 배경이 되는 거지? 뭐가 배경되는 거지? 근대화가 배경되는 거예요. 근대화가 배경되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배경, 전통교육과정 극복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때는 바로 전통교육과정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문화유산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성이 대두한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미국이 근대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근대화되면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근대화를 위해서 뭘 하게 되죠? 전쟁을 합니다. 남북전쟁. 산업의 근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업 남북 전쟁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남부가 차지하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농업을 하고 있는 노예들을 공장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남북 전쟁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흑인 해방이 아니고 그래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가 않잖아. 그리고 부족하다. 그래서 뭘 받아들이게 되지? 이주민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주민을 유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 문화 시간을 공부했죠.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에? 문화 해체, 사회 해체 현상이 발생하지. 바로 사회 규범의 해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회 해체.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을 합니다. 갈등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바로 교육적으로 극복을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등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구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써먹을 때 많습니다. 교육학뭐 논술도 마찬가지야. 어떤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면 돼? 항상 이거는 크게 나누시면 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교육적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적 해결을 한다는 방법은 당연히 뭐지? 법으로. 그 다음에 법은 당연히 뭘 수반하게 돼? 경찰을 수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징계.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으로 한다는 방법은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사회통합을 이룰 때 항상 그런 거예요. 학교 폭력 문제 다른 말을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사회 문제로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인종 갈등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돼? 일단은 제일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방금 했던 그 이야기. 첫 번째 어떻게? 법과 제도로 규제하자. 그래서 인종차별하는 놈 무조건 잡아들여서 애들 때리 패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종 문제를 거론하면서 막 따지면 걔 교도소 보내면 돼. 이게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 교육이죠, 교육. 그렇게 해결한다. 항상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나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읽을 때 편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교육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교육 변화의 요구에서 나타난 게 뭐다? 전통 교육 과정 극복이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전통 교육 과정 극복하자. 문화유산 전달만 가지고는 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준 거죠. 누구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맡기냐면 전미교육협회 10인위원회하고 그 다음 미국역사협회 7인위원회에다가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좋은 방법을 만들어 봐. 뭐 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안 만들어집니다. 예. 안 만들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찰스 엘리엇이었고, 이 사람은 전통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옹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바르트가 이야기했던 능력심리학의 신봉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미국 역사협회 7인위원회 활동 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역사협회잖아요, 그죠? 당연히 역사 중심으로 전부 다 내용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고대사를 배워가지고 노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고대 노예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살펴보니까 하루 6시간 일하네? 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시간 일하는 거야? 노사 갈등에. 14시간 일하네? 아니, 이게 고대 노예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네?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노사 갈등 문제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합의 능력이나 합의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두 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점수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근대화 시대에, 이거는 시민자치하면 당연히 뭐죠? 시대적 배경이 근대화 시대란 말이에요. 근대화 시대에 맞는 시민적 자질 교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프로젝트 다시 해야지. 그래서 프로젝트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중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게 바로 CRSE라고 하는 조직이죠. 이게 또 알아두시는 게 신상엔 좋습니다.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정말 유치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CRSE 여기에 이제 NEA 사회과위원회들이 활동을 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과가 창설되었다는 주장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니까 훌륭한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의 창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평가원이 있을 거예요. 차주일 박사가 예전에 썼던 논문을 보면 1916년 보고서 이전에 이미 사회과의 정의는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헌적으로 찾아낸 건데, 제가 그냥 거치게 생각해 보면 차주일 박사 연구를 하든 연구를 안 하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주장하는 게 있었을 때고, 그 주장한 걸 정리한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차주일 박사가 발견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걸 발견한 거다. 새로운 걸 발견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1916년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과의 창설, 이런 것들 창설하자 주장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죠.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입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디 등장한 거예요? 전통이었어요? 근대였어요? 예? 근대죠, 근대. 전통에서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서 강조된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걸 정진이나 학교 역할 속에서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곳, 이겁니다. 학교는 바로 뭡니까? 사회 조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좋은 시민, 공장에서 상품 만들듯이 막 찍는 거지. 좋은 시민 1호, 좋은 시민 2호, 좋은 시민 3호.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1학년부터 해서 이제 12학년까지. 이게 이제 미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K1, K2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K12 교육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1학년, 2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앞에 K를 갖다 붙여서 K1, K2, K1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학년 가족, 이웃, 지역사회 됐습니다. 이게 좀 재미나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웃, 지역사회로 넓혀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생각나네. 바로 환경학대법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와 역사, 지리, 역사, 공민 이래 됐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지리, 역사, 공민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로 돼 있어? 분과적으로 돼 있잖아, 지금. 되셨나요? 자, 분과적으로 쭉 흘러가다가 12학년 때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 민주주의 제문제라고 하는 주제인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제에 가까워 보이는 뭔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제가 지금 담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제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과의 통합 교과라는 성격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민주주의 제문제, 이건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지. 제문제를 교수하게 되면 따라 뭐가 등장했지? 사회과의 통합 교과적 성격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여러 사회과학 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말은 통합적이다, 그 이야기잖아. 그래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이 세 분과 학문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정치하고 사회학은 알겠어. 근데 경제학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아요? 경제학이 왜 민주주의 제문제에 왜 들어갔나?
대한민국에 이 무식한 인간들만 정치하고 경제를 자꾸 따로 분리시키지, 미국도 실제로 정치와 경제 따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던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밀턴 프리드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장의 자유가 커지면 정치적 자유도 커질 거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 주장이에요. 시장의 자유가 커지면 정치적 자유도 확대될 거다. 자, 여기 정치와 경제 분리합니까, 안 합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경제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밀턴 프리드만 얼마나 좋아합니까? 뻑하면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 자주 하잖아. 기본소득 이야기부터. 자주 하는데 밀턴 프리드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게 어떻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분배의 문제는 정치하고도 관계되어 있지만 경제하고도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학의 세 문과학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와 문제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반성적 사고 기능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존두이가 반영된 걸까? 그럼 요거 지금 진보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6년 보고서. 16년 보고서 진보주의 같은데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진보주의가 유행을 탄 거는 1920년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분명히 존두이가 등장하고 논문을 썼던 거는 1910년대예요. 10년대에 존두이의 반전사고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겠지. 와, 존두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쓴 논문 봤어? 그 논문에 보니까 반전사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찰스 엘리엇 같은 사람도 봤겠죠. 그 사람이 보면서 그래, 그럼 교육과정에 얘가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존두의 생각을 1916년 보고서에 이제 반영을 하긴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주의가 아예 확산되었다, 도입되었다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 왜냐하면 진보주의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찰스 엘리엇을 중심으로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도입된 게 바로 뭐냐면 1919년이에요. 제가 이걸 집어넣었던 이유가 지금 차윤수 모기한 쌤 책을 보면 이 맥락이 약간 파악이 안 돼.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교수님이 1916년 보고서는 진보주의 아닌가요? 계속 그 질문을 저한테 학교에 학생들이 계속 해요. 그런데 이거는 초기라는 거예요. 초기.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 1919년이에요. 재미난 게 뭔지 압니까? 19년에 진보주의 교육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초대 명의 학회장이 찰스 엘리엇이에요. 보수의 화신.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시대의 대세였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BTS죠. BTS. 존두이라고 하는 BTS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두이를 모르면 촌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920년 30년대 되면 이제 존두이의 진보주의, 그 다음에 존두이 말고도 다양한 진보주의가 주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대 진보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는 계속 보수 대 진보의 대립적 관계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다 보수입니다. 진보인 척 하는데 다 보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보수다.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전미사회과 협회 창설됐죠. 1921년. 자, 이게 바로 NCSS인데 이것과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나중에 NCSS의 학회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뱅크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주로 책을 들고 와서 뺏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가 확산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보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진보주의가 강조했던 것은 뭐였죠? 일단은 아동을 생각해 보자.
아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존 두이 말고도 이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의 대가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피아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아제하고 존 두이는 아동에 대한 생각이 교육학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시대도 비슷하고 상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피아제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비고츠키는 몇 년대? 30년대. 비고츠키가 주로 글을 쓰고 활동했던 건 1950년대 알려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20년대하고 30년대 이때는 당연히 누가 중심이냐면 교육학을 중심으로 본다. 행동주의가 중심이에요. 행동주의. 그렇게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50년대 쭉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뭐로 바뀌지? 인지주의가 쭉 넘어오죠. 인지주의가 쭉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로 쭉 발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진보주의가 확산되면 첫 번째 아동을 중시한다는 진보주의는, 그 다음에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는 뭘 강조합니까? 경험을 강조합니다. 근데 경험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놀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놀면서 배우자는 이야기잖아. 거기에 논다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놀면서 배운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분과적이에요? 아니면 통합적이에요? 네, 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아동을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동을 강조한다는 거니까 아동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일단 첫 번째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파악한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뭐야? 바로 필요성이죠. 이걸 이야기를 하자면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경험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경험시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천자문을 가르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 저 인간 천자문 따위를 내한테 가르치네. 문화유산이 딱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문화유산은 요즘에 이제 사람들 표현을 따르게 되면 또 꼰대, 또 이야기하네.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의 어떤 필요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동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 그래서 진보주의 확산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뭐다? 통합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보주의는 경향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보주의적 경향이 영향을 줬다면 진보주의 세 가지 경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술적 진보주의입니다. 기술적 진보주의는 여기 행정학 전공하신 분 계시잖아요. 이 기술적 진보주의는 주로 어디서 반영이 많이 되냐면 행정학에 주로 반영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영학에 주로 반영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진보주의. 이 교육적 진보주의가 바로 뭐지? 존 두이가 주장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존 두이가 진보주의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그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후예들이 그 밑에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진보주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생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회재건주의입니다. 사회재건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하실 때 만나는 보비트 만나잖아요. 그죠? 그 사회적 행동주의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에요. 1920년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잖아.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흐름을 아셔야 돼.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뭘로 본다는 이야기야?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동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주의 하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게 뭡니까? 파브로프의 개잖아. 그래서 맨날 종을 치면 침을 질질 흘린다 그 이야기인데 사람한테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건 사람을 동물로 보고 이제 실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본질이 사람을 동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 또래들 사이에는 야 사람도 동물이야 이런 농담 자주 했거든.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 전부 다 그 이야기야. 사람도 동물이야. 이게 전부 다 행동주의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표현들이다. 자, 네 번째, 교육 이념 간의 경쟁과 갈등, 러그의 중재 나옵니다. 20년 중반이 되면 전통주의, 진보주의, 사회적 행동주의 서로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주의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다고? 교과에. 진보주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 교수학습 방법이죠. 진보주의는. 교수학습에. 됐어요? 사회행동주의자들은 당연히 뭐야? 사회재건주의잖아. 사회주로 관심을 가지죠.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진형이 아니라 진영입니다. 그죠? 진영. 자,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갈등 중재했다. 그래서 헤롤 러그가 유명해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존두이의 후예들인 사회재건주의. 그래서 교육적 진보주의를 막 비난한 겁니다. 교육적 진보주의와 사회재건주의 사이에 갈등이 격화돼요. 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질주의도 이 당시에 등장합니다. 교과 경영 공부하실 때 우리가 항존주의, 본질주의, 진보주의 공부하시잖아요. 본질주의가 등장했을 때도 193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주의는 전통주의와 배경이 되는 항존주의와 상당 부분 유사점을 가진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주의의 배경은 뭐였다? 항존주의. 자, 이런 것들 이제 싸우잖아. 그런데 갈등의 끝은 뭡니까? 파멸입니까? 이걸 이제 오해를 하니까 자꾸 갈등론을 싫어하는 건데 갈등의 끝은 파멸이 아닙니다. 그죠? 파멸이 아니고 뭐예요? 갈등의 끝은 합의와 새로운 변화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이 경쟁하는 이 갈등하는 그룹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합의를 해서 교육 과정에 함께 영향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진보주의는 1930년대 말부터는 이제 서서히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30년대 말부터 독특한 현상이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사회과학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과학이 사회과에서 등장해서 강조되기 시작했던 것은 1930년대예요. 그런데 이걸 교육과정의 주류로 바뀌어진 것은 몇 년대? 1960년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등장했던 것은 등장은 30년대 때 강조되었다가 이게 주류가 된 것은 신사회과를 계기로 한 1960년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냥 복습만 하면 되겠지. 진보주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을까 그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대표 사회재건주의자 러그, 사회적 행동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통합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 개발되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중액교육과정 결국 뭐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전통주의, 그 다음에 진보주의의 결합의 산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을 강조했다는 거, 헤롤 러그 입장, 사회적 행동주의.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사회적 행동주의, 사회적 재건주의.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다? 사회에 주로 관심이 있다. 따라서 사회 관심은 뭐다? 사회 재건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과제를 극복을 하자.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서 시리즈를 개발한다. 이게 핵심적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에서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되는 거.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뭐지?
통합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두시는데, 통합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과 관련된 통합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과 방법의 통합,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칭하는 거야? 지식. 그럼 이걸 강조하는 철학적인 배경은 뭐야? 본질주의, 항존주의,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런 입장이잖아. 이쪽은 뭐지? 진보주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6차 교육과정부터 이게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나라에 6차 교육과정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과는 내용과 방법의 통합을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통주의자를 비롯한 지식을 강조한 입장, 그 다음에 진보주의적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을 우리는 전부 통합을 해내겠다. 그 이야기야. 자, 시민성 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로서 사회과를 인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뭐 사회교과, 핵심 교과라 인식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이 당시에 사회교과가 핵심 교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문제 관련된 문제 및 주제들이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핵심 교과, 중심 교과로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위해 시민성 교육의 본질로서. 자,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하시다 보면 인격 도야 이론부터 해서 쭉 이제 그 이론들을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정리해 나가는데 결국은 이거잖아.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능력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질교과라는 말은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 본질적인 내용들, 능력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를 담당하는 게 뭐지? 사회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 이야기고 중액교육과정이 등장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액교육과정. 자, 그럼 중액교육과정 관련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통합주의다. 자, 이렇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중간에 비어 있는데, 1950년대로 바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중간에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1930년대 중반. 누가 등장하냐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회과는 사회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사회과의 사회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 중간에 이제 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주목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세계 전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들이 사실은 관심을 못 받게 돼요. 제일 급한 거는 뭐냐? 전쟁의 승리잖아.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도 위축되고 사회과학 이런 내용도 주목을 못 받다가 오히려 이제 애국주의적 단체와 보수주의적 강화, 즉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요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애국심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반공, 빨갱이들 때려잡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빨갱이들 때려잡아가지고 미국 사회 빨갱이들 때려잡아 대통령 된 사람 몇 명 있죠. 닉슨.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배우 출신의 인물이 레이건, 도널드 레이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돈 많이 번 기업도 있죠. 그 돈 많이 번 기업의 대표적인 디즈니. 요새 이제 플랫폼 들어와서 지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디즈니 플랫폼이 지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디즈니도 거기에서 시작된 거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흐름이 이제 부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민성 양성이 필요한 역사 교육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교육은 당연히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역사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등장하는 관련 개념이 바로 뭡니까? 교과죠, 교과. 교과. 인간은 다양한 교과를 몸에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발바닥은 어떤 교과가 관련되는 거예요? 발바닥에 위와 뭐 대장과 내장이 다 연결됐다, 이따위 말 말고 어떤 교과 연결된 거예요? 근육. 몸이잖아, 몸. 신체. 그럼 체육 교과가 관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연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연구한 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생물 유기체를 연구했다고. 네, 과학의 시작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중심 교육까지 강조되었다. 다시 바로 그 이야기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진보주의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래서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엉망이 되어 있고 애들은 여전히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자, 이 와중에 이제 헌터 메트카프는 55년 요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념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때가 바로 뭐죠? 빨갱이 때려잡는다는 그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념 대립이 격화된 시대고 이런 시대에 이제 헌터 메트카프 같은 사람은 논쟁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주장을 이때부터 한 거예요. 학교에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적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주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큰 국가적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야 돼요. 왜? 사회과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다?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1957년,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1957년에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스푸트닉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미국엔 충격이 온 겁니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자, 미국이 소련한테 패배를 했다.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 다시 주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사회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해서 아이들 전부 다 과학자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교육개혁이 시작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중간에 뭐가 있었죠? 68 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68 혁명과 관련되는 요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 언제? 사회문화 시간에. 반문화, 대학문화. 요 68 혁명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반대한다는 반문화. 그 시대의 문화에 저항한다는 대학문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이 반문화, 대학문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히피 문화. 그래서 결국은 요 중간에 이런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미국의 야심찬 계획, 사회과학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반영되냐면 이런 문제들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전기 신사회과는 과학이 주류였다고 한다면 후기 신사회과는 과학과 함께 플러스 가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유수 모의한 책에는 이 시대적 흐름이 없어요. 흐름도 없고 그냥 뭐 갑자기 뭐 과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둥 하다가 70년대 갑자기 넘어갑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주요 내용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조되면서 이게 행정학에도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조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육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지. 과학뿐만 아니라 가치.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상징하는 바는 지식,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사실, 가치 두 개가 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8페이지 설명했고요. 29페이지 스푸트닉 설명했고 60년대, 70년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턴의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그럼 60년대는 이제 어떤 거였지? 행태주의. 이게 60년대 이야기고 행태주의가 가치가 결합된 후기 행태주의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가치가 결합돼서 들어가죠. 이게 후기 행태주의. 이게 바로 197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신사회과 시대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신사회과를 합시다.